미국 미시건주의 입실렌티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던 19살의 크리스찬 롱고에게는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30살이 되기 전에 누구나 알아주는 밀리어네어 부자가 돼서 은퇴하기. 하지만 그런 블록버스터급 꿈과는 다르게 19살 크리스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카메라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집 렌트비 내고 식비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통장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찬이 교회 모임을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메리 제인 베이커. 당시 크리스찬보다 6살 연상이었고요. 둘이 만남을 시작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진지한 관계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려면 또 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무려 3.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약혼 반지로 준비를 했죠. 물론 할부로 구매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이 이미 집 렌트비를 내기에도 빠듯했던 재정 상태였는데 반지까지 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렌트비랑 반지 할부금 둘 다 감당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하던 카메라 가게에서 108달러를 몰래 훔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나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었나 봐요. 바로 다음 날 108달러가 적힌 자기소표를 가게 카운터에다가 올려두고요. 사직서도 같이 내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불법적인 일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혼자서 결심을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을 하고요. 22살이 된 크리스찬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신문사인 뉴욕타임즈 있죠. 그 뉴욕타임즈 신문을 배급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불탔던 야망남이었던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관리자도 됐으니까 새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입는 옷도 좀 달라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비싸고 좋아 보이는 옷들을 계속 사들이기 시작하고요. 치장에 매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적정선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서까지 지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월급으로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크리스찬이 빚쟁이가 되었다는 현실을 절대로 인정 못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 사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당시 아내 메리 제인이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도 했고 사실 그 전부터 아내한테 계속 입을 털었었어요. 자기 일 잘하고 돈 많이 버니까 이런 지출 따위는 노 프로블럼이다. 그렇게 허세를 부려놨는데 자존심 상하게 빚이 산더미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첫째 아들 제커리가 태어나고 뒤이어서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서 이 롱고 가족은 5식구가 됐는데요. 여전히 아내 앞에서는 돈 잘 버는 남편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카드 빚을 돌려먹는 이중 생활이 계속됐어요. 근데 아내 메리 제인이 같이 살면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좀 신기한데 아무래도 크리스찬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이 재정에 관해서는 정말 크리스찬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맡겼었나 봐요. 25살이 된 크리스찬은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해요. 이름하여 파이널 터치라고 건설 현장을 청소해주는 청소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이게 시작부터 반응이 좀 좋았어요. 크리스찬이 말빨이 또 좋아가지고 불러주는 것도 많고 입소문도 빨리 퍼지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다고 생각한 크리스찬은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늘리고 장비도 늘리고 규모도 키우고 그런데 그때부터 고객들이 진짜 귀신같이 싹 끊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돈 들여서 다 사다 놨더니 아무도 찾지 않아서 장비만 덩그러니 남는 상황이 됐고 또 돈은 들어가 있는데 수익은 안 들어오니까 줄줄이 적자가 나면서 크리스찬은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크리스찬은 이 사실을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철저히 숨기고요.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차도 고급진 걸로 몇 달에 한 번씩 바꾸고 틈만 나면 가족들이랑 멕시코 이런 따뜻한 휴양지 가서 며칠씩 쉬다 오고 이러면서 잘 나가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너무 잘 먹혀서 이 크리스찬을 보고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청구서는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고 밀린 할부는 쌓여가고 하면서 결국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은요.
차 할부금 지급이 하도 밀리다 보니까 견인차가 와가지고 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압류해 가는데요. 크리스찬이 이걸 보고 바로 어디를 가느냐? 자동차 매장에 들러서 미니밴 차량 하나를 콕 집은 다음에 이거 마음에 든다. 한번 시승해봐도 괜찮냐 물어본 후에 그 차를 끌고 그대로 자기 집까지 와버려요. 그리고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 차량의 정보를 넣은 가짜 운전면허증까지 만든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구매한 차량인 양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도 처리해야 될 다른 청구서들이 수두룩 빽빽이었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지금 사업도 얼레벌레 굴러가가지고 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갚아야 할까?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지금 자기가 벌여놓은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보내줘야 하는 거래처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회사들 이름을 몰래 가져다가 마치 그 회사가 진짜로 나한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수표를 만들어버립니다. 어차피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 회사니까 내가 미리 땡겨받는 셈 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회사 이름이랑 금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수표를 출력한 다음에 그거를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쫌쫌따리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자기 빚을 돌려막으려면 한 세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과감하게 금액을 올려서 수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게 오래 갈 리가 없잖아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돈이 자꾸 새어나가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2000년 9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요. 아무래도 빼박 증거가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빠르게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3년의 보호관찰 처분과 배상 명령만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이었어요. 여기서도 잘 나가는 남자 이미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자기 수입을 엄청 부풀려서 말해버려요.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단 말이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크리스찬이 실제로 감당도 못할 수준의 거액 배상금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신문에 이 수표 위조 사건 기사까지 대문짝만하게 실려버렸어요. 이게 또 작은 지역 공동체에서는 이미지에 엄청 치명적이죠. 특히나 모범적인 신앙인 가족 이미지를 엄청 밀고 나갔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다? 크리스찬의 교회 장로들도 이거는 우리가 실드 불가다 이러면서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이 결과에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부터 진짜로 정신 차리고 진실되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아내인 메리제인한테도 모든 걸 털어놓고 우리 같이 재정 문제를 바로잡아 보자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채권자들의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밤낮으로 걸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크리스찬이 말로는 아내한테 우리 하나씩 천천히 갚아 나가보자 했지만 막상 이렇게 전화기에 불이 나는 걸 보니까 현실을 또 회피하고 싶었는지 메리제인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 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7주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미시간주를 떠나서 오하이오주의 털리도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원래 3년간 보호 관찰을 받는 중이라 미시간주를 떠나면 안 되는데 그냥 무작정 가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털리도에 도착한 크리스찬과 아내 메리제인 그리고 3명의 아이들 한 허름한 창고 건물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 창고 내부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가스레인지라던가 카운터 이런 부엌시설이 아예 갖춰지지 않았고요. 배관 상태도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뭔가 이런 공간에서 사는 게 또 부끄러웠던 모양인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내가 여기를 고른 이유가 있다. 여기를 로프트 스타일로 멋지게 싹 개조를 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또 허세를 부리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메리제인한테도 집세는 걱정 말라고. 내가 6개월치를 이미 선납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그럴 돈도 없었고 실제로는 주변 지역을 어슬렁거리면서 또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현금화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메리제인은 자신의 가족들과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는데요. 하도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메리제인의 언니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차를 몰고 이 털리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생을 찾기 시작합니다. 메리제인이 가족들한테 주소도 알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언니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크리스찬네가 키우던 반려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려견을 몰래 따라간 덕분에 메리제인이 있는 창고를 찾아내게 되죠. 언니는 메리제인한테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
우리 같이 미시건으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해요. 하지만 메리 제인은 아니다, 나는 남편 옆에 있겠다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해서 결국 언니 혼자 미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크리스찬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시간주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져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찬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오하이오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거의 도피 생활 비슷하게 변해가요. 경찰한테 안 걸리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돈 아끼려고 캠핑장에서 자고, 끼니는 대충 해결하고, 또 허름한 모텔을 전전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살아도 언젠간 돈은 다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나중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메리 제인의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급전을 땡겨 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던 롱고 가족은 이번엔 오리건주로 이동을 합니다. 뉴포트라는 작은 해안가 도시로 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크리스찬 눈에 딱 들어온 게 한 곳 있었어요.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고급 콘도였죠. 근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은 콘도 관리인을 찾아갑니다. 여기 콘도 렌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리인이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겠죠. 거기서 크리스찬이 사실은 내가 좀 알아주는 전화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급여가 많이 밀린 상황이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증금을 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말빨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사기를 치기에는 겉모습이 너무 멀쩡해 보였던 건지 관리인이 아무런 의심을 안 하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족은 보증금도 안 내고 월세 $1,500짜리 바닷가 콘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때부터는 좀 찐으로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크리스찬이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일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크리스찬 롱고는 사업을 하던 잘 나가는 사람이고 항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카페에서 알바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또 입방정을 떨기 시작해요. 저 사실 인터넷 사업으로 돈 많이 번다. 이 알바는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취미처럼 일하는 거다 이러면서 또 있는 척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파트타임 수입만으로 5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못 가서 돈이 바닥나고 콘도 월세도 계속 밀리고 나중에는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어가지고 주유만 하고 그대로 도망친 적도 있을 정도로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게 왔어요. 콘도 관리인한테 당장 방 빼고 나가라는 연락이 온 거죠. 그날 밤 온 가족이 모두 잠든 밤에 크리스찬은 홀로 발코니에 나와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이 잠깁니다. 이제 곧 콘도에서도 쫓겨날 텐데 그거를 메리 제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며칠이 지난 2001년 12월 19일 오레곤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캠핑카 공원 근처 물가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신원 확인 결과 당시 4살의 제커리 롱고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 잠수팀이 근처 늪지대를 수색하던 중에 한쪽 발목에 돌이 묶인 채로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3살짜리 여자아이 세디 롱고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5일 뒤에는요. 근처 선착장 아래에서 의문의 여행 가방 2개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까 잔뜩 집어넣은 옷가지들과 덤벨 그리고 2살이었던 롱고 가족의 막내딸 메디슨의 시신이 들어있었고요. 다른 여행 가방 안에서는 아이들의 엄마인 메리 제인 롱고의 시신과 머리카락 일부가 발견됐어요. 당시 메리 제인의 얼굴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흔적도 발견이 됐고요. 3명의 아이들과 메리 제인의 부검 결과 4명 모두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나오게 됐죠. 이렇게 약 일주일 만에 이 롱고 집안의 가장인 크리스찬 롱고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크리스찬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참고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찬이 지금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로 보고 증인신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경찰서에 나타나지도 않고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경찰은 크리스찬 롱고를 가족 살해 혐의로 정식 기소하게 되고요. 크리스찬은 FBI 수배 명단 리스트에도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크리스찬을 찾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뒤로 약 2주가 흘렀어요. 어느 날 한 통의 제보 전화가 도착을 합니다. 자기가 멕시코 칸쿤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랑 닮은 사람을 칸쿤 숙소에서 본 것 같다. 이 제보를 들은 경찰과 FBI는 곧바로 멕시코 칸쿤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 캠핑장에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던 크리스찬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진짜 끝까지 크리스찬 롱고답다고 느낀 게 이 사람은요,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또 새로운 인생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크리스찬 옆에 독일인 여성이 한 명 같이 있었거든요. 이 여성의 말에 의하면 이 둘은 칸쿤 숙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고요. 크리스찬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했대요.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여행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핑클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뜬금없는 기자 사칭을 한 건지 싶으실 텐데 이 마이클 핑클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뉴욕타임즈에서 기자로 일했던 인물인데요.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이 결혼 초반에 잡은 직장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뉴욕타임즈를 배급하던 회사였잖아요. 거기서 일할 때 아무래도 신문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도 자연스럽게 뉴욕타임즈를 읽게 됐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집 기사를 쓰는 이 마이클 핑클의 팬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이 사람의 삶을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뉴욕타임즈 기자라는 멋진 타이틀에다가 돈도 많이 벌고 전 세계를 누비는 이 마이클 핑클의 삶을 말이죠. 아무튼 크리스찬은 그렇게 칸쿤 숙소에서 만난 독일인 관광객에게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마야 문명 신비주의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실제 취재를 나온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우연인지 마침 그 독일인 여성분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던 거예요. 보통 이런 특집 기사를 쓰면 사진 작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잘 됐다고 자기랑 같이 취재 동행을 하자 하면서 두 사람은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일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였지만 점점 로맨틱한 감정이 피어났다고 그 여성은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경하던 뉴욕타임즈 작가 행세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었던 모양인지 크리스찬은 이 칸쿤에 머무는 동안 FBI가 자신을 점점 가까이 추적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결국 많은 관광객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로 다시 오리건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1년 뒤인 2003년에 열린 재판에서 크리스찬은 직접 증인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것들은 전부 나의 가족을 위한 거였다. 그리고 아내 메리제인과 막내딸은 내가 죽인 게 맞지만 첫째랑 둘째는 내가 안 죽였다. 그럼 누가 죽였냐? 아내 메리제인이 죽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진술에 따르면 고급 콘도에서 쫓겨나기 바로 전에 혼자 발코니에 나가서 온갖 고민을 하던 그날 아내한테 결국 숨겨왔던 모든 걸 다 털어놨다고 해요. 근데 평소에 화도 잘 안 내고 엄청 온순했던 메리제인이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자기가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메리제인이 자기한테 이러더래요. 내가 첫째랑 둘째를 죽였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 말을 듣고 이성이 나간 나머지 내가 메리제인을 죽였고 막내 메리슨도 보니까 이미 거의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 손으로 보내줬다. 이런 주장을 해요.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런 크리스찬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고요. 4건의 살인 혐의 모두 유죄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사형을 선고받게 됐고요. 현재 오리건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요. 그 이후로도 크리스찬이 주장하는 게 좀 오락가락해요. 메리제인 언니랑 주고받은 편지에서는 자기가 냈다 죽였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다가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또 노코멘트 하겠다, 법정에서 나온 공식 기록에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을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크리스찬이 왜 죽였을까에 대한 답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분들이나 전문가들은요, 이 크리스찬이 이번에도 또 어딘가로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걸림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다들 보시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아마 크리스찬 롱고와 크리스찬이 사칭했던 마이클 핑클 기자와의 기묘한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크리스찬이 칸쿤에서 잘 나가는 마이클 행사를 하고 다닐 때 실제 마이클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던 때였어요. 왜냐면
뉴욕타임즈에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실었다가 해고를 당해가지고 아무도 마이크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크리스 찬이 미국으로 송환돼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도중에 들어오는 모든 인터뷰들 죄다 거절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마이클 핑클 기자랑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비록 자기를 사칭하고 다닌 사람이긴 하지만 마이클이 감옥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둘이 편지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교류를 이어가는데요. 근데 마이클이 좀 무서웠던 게 크리스 찬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크리스 찬이 정말 유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 캐묻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당황하는 모습 하나 없이 매번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또 들어보니까 그게 다 또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 찬은 단순히 거짓말에 능한 걸 넘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거 배심원들도 까딱하면 속아 넘어가겠다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4건의 혐의 모두 유죄가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크리스 찬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출간을 하게 되고요. 이 책은 또 2015년에 트루 스토리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제임스 프랭코 배우가 크리스 찬 롱고 역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면서 오늘의 크리스 찬 롱고 사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로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